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칠순을 맞이한 한 어머님입니다. 그녀가 작은 수술을 위해 입원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반면 멀리 시집간 딸은 연락 한 통도 문병 한 번도 오지 않아 누가 봐도 냉담하고 매정한 자식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자신의 소유인 아파트를 전적으로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연히 엿듣게 된 통화 내용 하나가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통화가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였죠. 알고 보니 지난 몇 년간 어머니가 느꼈던 딸에 대한 서운함, 딸의 침묵, 그리고 아들의 효심,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살갑던 아들은 과연 어머니 몰래 무슨 짓을 꾸미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매정해 보이던 딸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신뢰와 계산이 오가는 싸움, 그리고 뒤늦게 시작된 모녀의 대화가 이제 막을 올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꿰뚫어 보고 말년의 존엄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올해로 칠순이 되었지요. 제 전반생은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성실히 보냈고 후반생은 가정을 돌보는 데 바쳤습니다.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고 아이들은 일찍이 각자의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여생을 즐길 때라고들 하지만 나이가 드니 몸 여기저기서 고장이 나더군요. 이번에는 담석증이 도졌습니다. 집에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통증이 심해 결국 구급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담석이 꽉 막혀 있어 수술을 해야 한다더군요. 하지만 걱정 말라고 복강경을 이용한 작은 수술이라 회복도 빠를 거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저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2박 3일이면 퇴원할 테니 혼자서도 거뜬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패 끼치기 싫은 마음이 더 컸죠. 그런데 이번 수속을 마치고 병실에 짐을 풀기도 전에 아들 민호가 며느리 수진이와 함께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수건을 걸고 따뜻한 물을 챙기며 제 손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민호는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낚아채듯 받아들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병원 밥은 입에 안 맞으실 거예요. 저희가 따로 보양식을 챙겨왔어요. 담백하게 드셔야죠. 어머니, 대추랑 흰목이버섯 넣고 푹 끓인 거랑 붕어랑 무 넣고 끓인 탕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결석 배출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수진이가 보온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따라 제 침대 곁으로 가져왔습니다. 병상에 누워 그 모습을 보니 왈칵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세심한 구석이라곤 없던 아이였습니다. 학창 시절엔 늘 덜렁거렸고 결혼 후에는 회사 일이다 회식이다 바빠서 제가 먼저 전화를 해도 콜백 한 번 받기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밤새 체온 체크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 묘한 위로가 되더군요. 아들이 정말 철이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자연스레 비교를 하게 되더군요. 부산으로 시집간 딸 지은이는 지난 3년 동안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원한 건 알기나 할까요?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하나 없었습니다. 옛말에 출가외인이라더니 전에는 믿지 않았던 그 말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사흘째 의사 선생님이 내일 아침 수술 일정을 잡자고 하셨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병실을 지키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민호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시달리느라 회사 전화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도 농담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이제 따님보다 제가 훨씬 낫죠? 저는 대꾸 없이 쓴 웃음만 지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 평생의 피땀이 서린 재산입니다. 원래는 두 아이에게 똑같이 반반씩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가 더 중하고 누가 더 소중한지, 누가 가깝고 누가 먼지가 명백해 보였습니다. 퇴원하면 아파트 증여 문제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이불 속에서 주먹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에게 집을 넘겨주려고 마음먹은 바로 그 순간 뜻밖의 전화 통화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번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에피소드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면 퇴원할 거고 수술도 간단하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병상에 누워 있으니 감각이 예민해지더군요. 아주 작은 위화감이라도 생기면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독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3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 배가 살살 아파오기에 잠시 걸을 겸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복도 끝 창가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를 잔뜩 낮췄음에도 고요한 병원 복도라 그 내용이 제 귀에 너무나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할게. 어머니 이번 상태가 아주 안 좋아. 의사가 그러는데 결석이 담낭을 꽉 막고 있어서 복잡하대. 위축 증세도 보이고 잘못하면 절제해야 할 수도 있어. 담관 전체를 긁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수술비도 엄청 깨질 거고 나중에 재활치료 때문에 입원도 길어질 거야. 저는 문 뒤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습니다. 나 혼자 부담하기엔 너무 벅차. 정말 방법이 없어서 너한테 손 벌리는 거야. 일단 700만 원이나 0만 원 정도만 융통해 줄 수 없어? 엄마 몸이 우선이잖아. 제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분명 표준적인 소형 복강경 수술이라고 했고 입원도 길어야 5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는 담낭 절제니 대수술이니 수천만 원의 비용이니 하는 무시무시한 말이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아들의 낮은 목소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알면 더 걱정하실 거야. 그리고 엄마 성격 알잖아. 자존심 강해서 네가 돈 보태주는 거 알면 오히려 화내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내 계좌로 바로 보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조용히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렸지만 가슴에 큰 바위가 눌러앉은 듯 답답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뒤 민호가 살금살금 병실로 돌아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깨어 계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고 자는 척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왜 동생에게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혹시 의사가 나한테만 숨긴 병세가 있는 걸까? 아니면 아들이 작정하고 나를 속이는 걸까? 밤새도록 내 계좌로 바로 보내라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회진 시간, 의사 선생님은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김 여사님, 내일 수술이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시간 다 잡아놨고 30분이면 끝납니다. 절개 부위도 작아서 회복도 빠를 거예요. 2, 3일 정도 경과만 보면 퇴원하셔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칼로 도려낸 듯 쓰렸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문득 내가 이 아들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난 며칠간의 그 지극정성도 진심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입원한 내내 아들이 했던 말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민호는 틈만 나면 동생 지은이의 험담을 했습니다. 멀리 시집가서 불효한다느니, 명절에도 안 온다느니,
나중에 분란 생기기 전에 집 문제를 확실히 해두는 게 좋다느니 그땐 저를 위한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철저한 계산이었던 겁니다.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지은이는, 내 딸은 지난 몇 년간 정말 잘 지내고 있었던 걸까? 내가 돈을 달라고 조른 적이 없다는 걸 알긴 하는 걸까? 혹시 딸은 나를 매정하고 이기적인 엄마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점심,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한참을 망설이다 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도 30초를 망설였습니다.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가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이니? 엄마야.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웬일이세요? 또 돈 필요하세요? 그 순간 침대에서 얼음 구덩이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하마터면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목구멍에 돌이 걸린 듯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다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으신 거죠? 마치 제가 금방이라도 무슨 요구를 할까봐 방어막을 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다. 그냥 담석 때문에 작은 수술 하나 하는 거야. 의사 선생님도 아주 간단하다고 하더구나. 딸은 아 하고 짧은 탄식을 내뱉더니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귀가 뜨거워지고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통화다운 통화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명절 때나 날씨가 추워질 때면 수없이 전화기 앞에 섰지만 그때마다 딸의 차가운 말투가 떠올라 그만두곤 했었습니다. 너는 잘 지내니?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죠 뭐. 딸이 잠시 멈칫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시집 갔으면 내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친정 신경 끄라고 하셨다면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오빠가 그렇게 전하더냐? 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엄마랑 대화하기 싫은 게 아니라요.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화 올 때마다 몸 아프다, 급전 필요하다 하시잖아요. 오빠 통해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 밤에 잠도 못 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말하는 전화 올 때마다 라는 상황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딸이 잘 사는지만 알면 족하다고 늘 말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들은 딸에게 닿지 않았던 겁니다. 지은아,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를 썼습니다. 혹시 지난 몇 년 동안 오빠가 너한테 도와달라고 연락한 적 있니?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딸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돌려 말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세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오빠가 그러더구나. 내가 많이 위독하다고. 혹시 매번 그런 식으로 너한테 내 핑계를 댔니? 엄마가 시킨 거 아니었어요? 딸이 반문했습니다. 목소리에 의구심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말하기 미안하니까 오빠 시켜서 돈 붙이라고 하신 거 아니었냐고요. 속에서 쓴물이 올라왔습니다. 아들 녀석은 저를 자식에게 손 벌리면서 체면 차리는 이중적인 엄마로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보냈니? 저는 보이지 않는 선을 밟을까 두려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냈죠.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입원했을 때 당장 죽을 것처럼 말해서 급하게 500만 원 보냈고 그 뒤에 다리 부러지셨다고 해서 또 300만 원 보냈잖아요. 이사한다고 인테리어 비용 모자란다 해서 또 200만 원 보내고 딸은 참았던 분통을 터뜨리듯 속사포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저도 대출금 갚아야 하고
애들도 키워야 해요. 오빠가 계속 그렇게 엄마 핑계로 돈 요구하면 저 진짜 더는 못 버텨요. 저는 침대에 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너한테 단 한 번도 돈 달라고 한 적 없어. 네가 돈을 보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동안 엄마한테 뭘 보낸 적도 있니? 딸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재작년 겨울에 온수 매트 보냈고요. 재작년엔 짙은 회색 캐시미어 코트 보냈고, 작년엔 간 영양제랑 조교기도 보냈잖아요. 머릿속에서 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물건들을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택배가 많이 오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에 노출된다며 나이 들면 아무거나 받지 말라고 해서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알고 보니 민호가 다 가로채고 저에게는 숨겼던 겁니다. 그리고 제 생일날 엄마한테 손편지 쓴 카드도 보냈는데 딸이 불쑥 말했습니다.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그거 읽고는 바로 찢어버리셨다고. 딸 자식 다 소용없다고. 아들이 끓여주는 곰국 한 그릇이 낫다고 하셨다면서요. 저는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제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내 편지를 찢은 적이 없어. 찢기는커녕 받아보지도 못했어. 이번에는 딸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여 초의 정적이 흐른 뒤 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내 카드들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저는 눈을 감은 채 솟구치는 눈물을 삼키며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말 본 적이 없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들으며 어쩌면 딸이 지금 베란다에 서서 입술을 깨물며 멍하니 서 있을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딸이 나지막이 불렀다가 다시 말을 삼켰습니다. 아니에요. 관두죠.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말해봐라. 듣고 있다. 혹시 재작년에 제가 집에 내려갔던 거 기억나세요?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때 연차 쓰고 엄마 보러 내려갔었어요. 놀래켜드리려고 미리 연락 안 하고 갔죠. 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서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빠가 문을 열어줬어요. 엄마 주무신다고 저 보기 싫다고 하셨대요. 깨우지 말라고 문도 못 들어오게 해서. 저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싸우기 싫어서 선물만 문 앞에 두고 그냥 왔어요. 그때부터 생각했죠. 아, 나는 정말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구나.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딸이 집에 안 온 게 아니라 왔는데 문전 박대당했던 겁니다. 딸이 불효한 게 아니라 누군가 거짓말로 우리 사이를 철저히 막아버렸는데 저는 바보같이 그걸 믿었던 겁니다. 지은아. 목구멍 깊은 곳에서 쥐어짜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 알았다. 딸은 대답 대신 가벼운 한숨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끊어진 전화기를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해는 다 풀리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거대한 벽에 드디어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켜서 지은이가 했던 말들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캐시미어 코트, 온수 매트, 카드, 그리고 문 밖에 서 있다가 돌아갔다던 그 뒷모습.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와 딸 사이의 다리가 끊어진 것이. 언제부터 제 신뢰가 도둑맞기 시작한 걸까요?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며느리 수진이에게 핸드폰 충전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얼굴을 닦아주며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호 씨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무채전 사러 갔어요. 오면 따뜻할 때 드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연한 척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아들의 효도가 점점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점심때쯤 지은이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나도 상황을 나쁘게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도 그렇다. 잠시 후 딸이 캡처 사진 여러 장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민호에게 송금한 내역이었습니다. 3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총 11건의 이체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역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며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는 내가 돈 보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다.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자존심 상해하실까봐 비밀로 해달랬어요. 엄마는 오빠만 믿는다고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오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동네방네 내 욕하고 다니신다고. 나는 친정집 생각 안 하는 배은망덕한 년이라고 하셨다면서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런 적 없다. 절대 없어. 그럼 엄마, 저 진짜 미워한 적 없어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미워한 게 아니다. 그냥 실망했고 서운했고 오빠 말만 믿고 네가 변한 줄 알았다. 근데 이제 보니 엄마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던 탓이다. 저는 대답 대신 며칠 전 수술 전에 찍어둔 진단서 사진을 딸에게 보냈습니다. 거기엔 담석증, 복강경 수술, 예상 회복 기간 3, 5일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딸은 확인했어요.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오후에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며 경과가 좋으니 내일 퇴원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자 옆에 있던 민호가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1, 2주는 입원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수술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됐고 염증도 없어서요. 환자분 회복력이 좋으십니다. 댁에 가서 푹 쉬시고 음식 조절만 잘하세요. 민호의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더군요. 아이고, 잘 됐네요. 역시 집이 편하죠. 민호는 의사 선생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하며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돌아와서도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퇴원이라니 너무 잘 됐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날 밤 통화를 듣지 못했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저 가짜 효도에 속아 살았겠죠. 그날 밤 저는 몰래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괜찮니? 딸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 정리되셨어요? 진실을 알고 싶다. 그런데 나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지은이가 불쑥 물었습니다. 엄마, 확인할 게 있어요. 혹시 보험 같은 거 사인하신 적 있으세요? 중대질병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아니면 유언신탁 같은 거요. 저는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원할 때 쓰는 일반 보험 서류 한두 장 말고는 옛날에 내 아빠 살아있을 때 든 거 말고는 딱히 없는데.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기억나세요? 글쎄다. 원래는 내 아빠였던 것 같은데 엄마가 사인한 서류들 원본 가지고 계세요? 이 말을 듣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자잘한 수술을 받을 때마다 민호가 퇴원 정산을 도와주겠다며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니 도장만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잘 모르니 내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도장 주고 사인 몇 번 했는데 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엄마, 혹시 오빠가 엄마 신분증 복사해 간 적 있어요? 엄마 명의로 신탁 신청하거나 오빠가 처리하고 가져온 서류 사본 확인해 보신 적 있냐고요. 입을 열었지만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구청이나
보험공단 가서 엄마 명의로 된 보험 내역 전부 떼어보세요. 수익자가 누구인지, 신청일자가 언제인지, 대리인이 누구인지 싹 다 확인하세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설마 오빠가 무조건 그랬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아니라고 믿기엔 너무 위험해요. 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엄마, 명심하세요. 어떤 효도는 보여주기 위한 연기일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단순히 슬픈 게 아니라 난생 처음으로 내가 덫에 걸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꾸민 거대한 판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생각. 병실 한쪽에 쌓인 과일 바구니와 보온병, 수건들이 갑자기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오랫동안 준비된 연극이었다면 반드시 내 손으로 막을 내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체열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지팡이를 짚은 채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주민센터와 보험사 지점을 돌았습니다. 직원이 제 내역을 뽑아주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명의로 3년 전에 가입된 고액의 중대질병보험이 있었습니다. 서명은 제 필체였지만 수익자는 김민호였습니다. 무릎 관절 치료받던 날, 민호가 건강보험 자료 업데이트해야 한다며 서류 몇 장을 내밀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때 저는 안경도 안 쓰고 대충 사인해 줬었죠. 게다가 작년에는 유언대용 신탁 계약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역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분명한 건 지금 막지 않으면 끝장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병실로 돌아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확인했다.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판을 뒤집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되니? 제가 시키는 대로 연기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절대 오빠 비난하지 마시고요. 딸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미끼를 던지세요. 엄마가 정말 재산을 오빠한테 다 넘겨줄 거라고 믿게 만드세요. 가슴이 떨려서. 엄마, 이상하지 않아요? 오빠가 왜 그렇게 제가 오는 걸 막았겠어요?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면 진실이 드러날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툭 하면 지은이랑 연락하지 마세요. 걔 성격 듯해서 엄마랑 안 맞잖아요. 엄마는 그냥 노후 편하게 보내셔야죠. 라고 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제 귀와 눈을 막으려 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딸의 각본대로 움직였습니다. 민호가 죽을 사왔을 때 저는 일부러 기분 좋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해도 된단다. 엄마 생각엔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이니 퇴원하면 아파트 증여 문제부터 확실히 매듭지어야겠다. 민호가 멈칫하더니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요? 그는 얼른 죽을 내려놓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 노후는 책임지고 모실게요. 절대 섭섭하게 안 해드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 너밖에 없다. 지은이는 이미 남이나 다름없으니. 민호가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마음 정하셨네요. 그의 눈에 어린 탐욕을 보며 제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퇴원길, 민호는 휴가까지 내고 와서 저를 에스코트했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병원 로비를 누비는 모습은 누가 봐도 효자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예전에 챙겨둔 서류들을 꺼내왔습니다. 어머니, 보험도 다시 정리하고 아파트 명의 이전 절차도 같이 밟죠. 저는 서류 뭉치를 노려보며 끓어오르는 화를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짐짓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이런 건 내가 잘 몰라서 좀 천천히 하면 안 되겠니? 민호의 말투가 급해졌습니다. 어머니, 약속하셨잖아요. 혹시 불안하시면
공동 명의로 해드릴게요. 그럼 어머니도 안심되시잖아요.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벌써 멘트까지 준비해뒀더군요. 저녁 식사 후 민호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이에게 마지막 수술비를 독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방 모퉁이에 숨어 숨을 죽이고 엿들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감정 기복이 심해. 너 와서 분위기 망치지 마. 어머니가 너 꼴도 보기 싫어하셔. 집 문제는 거의 끝났으니까. 네가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그냥 조용히 있어. 나중에 내가 챙겨줄게. 우리 남매잖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놈은 내가 힘들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운 거였습니다. 지은이가 오면 모든 게 들통날까봐 막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이를 악물고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침대 협탁 서랍에 숨겨두었습니다. 방금 통화는 녹음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역시나 사흘 뒤 점심, 민호가 위임장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사인만 하시면 제가 절차 밟아서 처리할게요. 어머니 다리도 불편하신데 관공서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잖아요. 서명란에는 이미 제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펜을 쥐어주는데 손이 떨려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왜요? 저 못 믿으세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다, 믿어야지. 저는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위임장이 아니라 제가 몰래 바꿔치기 한 비내이사 용지였습니다. 사인을 한 뒤 서류 봉투에 넣었고 진짜 위임장은 제 베개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낳아준 어미가 퇴원해서 몸도 성치 않은데 며칠을 못 기다리고 재산부터 챙기려는 저 탐욕 앞에 더 이상의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놈이 집 가지러 왔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판을 뒤집을 때요. 그래, 어서 와라. 네, 갈게요. 그리고 마무리 지을 물건 하나 가져갈게요. 저는 침대 머리맡에 걸린 10년 전 가족 사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제가 가운데 앉고 양옆에 아들과 딸이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은 저를 도구로 보고 있고 딸은 저를 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명인지 제가 어리석었던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겨운 연극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진짜 현실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지은이가 이 집에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 밖에는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딸은 세련돼 보였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한 손에는 과일 상자를, 다른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죠.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무언가 감정을 억누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현관에서 한참을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기가 멈춘 듯 했고 복도를 지나는 바람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아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딸은 들어오면서 제 눈을 피했습니다. 신발장이 좀 좁네요. 옆에 둬도 되죠? 응.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딸은 과일을 주방에 놓고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3년 만인데 집안 살림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딸은 별말 없이 보온병을 꺼내 국그릇에 따랐습니다. 구기자랑 대추 넣고 끓인 오골계탕이에요. 담석 수술하고 간 회복하는데 좋대요. 딸이 담담하게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받아드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너는 밥 먹었니? 오면서 KTX에서 도시락 먹었어요. 딸은 식탁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무릎에 올리고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우리 사이엔 식탁 하나와 3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서 분위기를 풀고 싶었지만 머릿속이 송뭉치로 가득 찬 듯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딸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 곳곳을 눈으로 훑다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엄마, 살 많이 빠지셨네요. 딸이 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도 늙으셨네. 흰머리가 다 덮였어요. 가슴이 찌릿했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늙는 게 순식간이더라. 딸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침묵했습니다. 나를 원망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먼저 말 꺼내길 기다리는 걸까? 엄마 원망하니? 라고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딸은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를 했습니다. 동작은 능숙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릇이 부딪혀 달그락 소리가 나면 흠칫하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짠했습니다. 어릴 땐 설거지하면서 그릇도 많이 깨먹더니 많이 늘었구나. 제가 웃으며 말하자 딸도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땐 엄마한테 혼나는 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딸은 자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비어있는 작은 방을 치워주려 하자 딸이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 옆에서 잘게요. 밤에 엄마 필요하시면 바로 챙겨드려야죠. 제 오른쪽 불과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딸이 누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엔 투명한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깝지만 어색한 거리. 딸은 잠들지 않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액정 불빛에 비친 딸의 얼굴엔 잔주름이 보였고 턱선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지은아, 그동안 잘 살았니?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딸은 천장을 응시하며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애들 키우랴, 일하랴, 엄마가 하나도 못 도와줬구나.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딸이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가 안 도와줘서 서운한 걸로 보이세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딸의 눈엔 분노는 없었지만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옛날 일 들추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3년 동안 엄마가 문자 한 통이라도 답해 주셨다면 전 제가 이방인이라고 느끼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그랬어. 오빠 말에 속아서 네가 나 안 보고 싶어 하는 줄 알았다. 그럼 왜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네가 그때 전화로 내 얘기 들을 시간 없다고 했잖니. 그래서 겁이 나서 못했다.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애가 열이 펄펄 끓어서 응급실 가고 정신 없었어요. 엄마 얘기 듣기 싫었던 게 아니라 진짜로 손이 10개라도 모자랐다고요. 딸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말을 100번은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손을 뻗어 제 이불을 덮어주며 픽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참 오해 잘하는 성격이네요. 제가 슬그머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은 잠시 멈칫하더니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 딸은 모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랜만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건가 봅니다. 아무리 멀어지고 오해가 쌓여도 다시 손을 잡으면 쉽게 놓지 못하는 것.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 손으로 아들을 집에서 내쫓게 될 줄은. 하지만 진실이 드러난 이상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가족 모임을 좀 하려고 한다. 이번에 지은이도 왔으니 이참에 재산 정리 문제 확실하게 공표하고 싶구나. 친척들 좀 불러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 민호는 재산 정리라는 말에 신이 나서 목소리 톤이 올라갔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음식 배달 다 시킬게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를 끄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독해져야 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모진 소리 못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달라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집안은 명절처럼 북적거렸습니다. 민호는 마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손님 접대를 도맡았습니다. 집 구경을 시켜주며 사촌 형들에게 귓속말로 속닥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 집 곧 제 명의로 넘어와요. 걱정 마세요. 저는 제 여동생처럼 매정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방 안에 앉아 거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1인극을 감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이자 저는 지은이의 부축을 받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친척들은 제가 정정해 보인다며 반가워했습니다. 영자 씨, 얼굴이 훨씬 좋아졌네. 민호를 쳐다보니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웃음으로 포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중요한 말씀 하신다고 했죠? 다들 기다리고 계세요. 그는 찻잔을 들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은이에게 서류 봉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봉투를 탁탁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식구들은 다 제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이 먹으니 하고 싶은 말은 병석에 눕기 전에 해야겠더군요. 민호가 기대에 찬 얼굴로 손을 비볐습니다. 저는 그를 한번 쳐다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민호가 곁에서 저를 많이 챙긴 건 사실입니다. 다들 보셨겠죠. 하지만 효도는 공국 몇 그릇 떠다 주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봐야 하는 겁니다. 민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봉투를 열고 복사한 서류들을 탁자에 쫙 펼쳤습니다. 이게 제가 확인한 서류들입니다. 3년 전 제 명의로 중대질병보험을 들었고 수익자는 본인으로 해놨더군요. 작년엔 유언 신탁도 가입했는데 그것도 본인이 수익자입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형수님이 사인한 거 맞아요? 시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민호가 꾸민 일입니다. 단순한 서류인 줄 알고 사인했는데 내용은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 연세 들어서 아프시면 누가 돌봐요. 제가 다 대비해두려고 한 거지. 어떻게 제 효심을 이렇게 매도하세요? 지은이가 차분하게 식기를 박았습니다. 오빠, 4명의 도용해서 신용카드랑 대출계좌 만든 것도 효심이야? 지금 여기서 카드 번호 다 불러줄까? 민호가 멈칫하더니 악을 썼습니다. 웃기지 마. 너 이거 다 조작한 거지? 집에 와서 분탕질 치려고 작정했구나. 내가 바보냐. 그때 지은이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감정 기복이 심해. 네가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그냥 조용히 있어. 나중에 내가 챙겨줄게. 우린 남매잖아. 민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외삼촌 부부가 서로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독하다 독해. 며느리 수진이는 사색이 되어 민호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절대 모를 거라고 했잖아. 그 속삭임마저 조용한 거실에 다 들렸습니다. 민호는 손을 떨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바보인 줄 알았냐. 내 눈이 어두웠던 건 너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민호는 변명하려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말 없네요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잘 들어라. 나는 이미 유언 공증을 마쳤다. 이 아파트는 신탁에 맡겨서 내 생활비, 병원비, 그리고 나중에 들어갈 요양원 비용으로만 쓸 거다. 이 돈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 잠시 숨을 고르고 친척들을 둘러본 뒤 다시 아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남은 재산이 있다면 법대로 둘이 똑같이 나눌 것이다. 단, 조건이 있다. 민호 너는 그동안 동생한테 빌리고 속이고 내 이름 팔아서 뜯어간 돈
전부 갚아야 한다. 지은이가 정산 내역서를 탁자에 올렸습니다. 총 200만 원이야. 원금만 계산한 거야. 저는 못을 박았습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다. 빚이다. 네가 이 돈을 동생에게 10원 한 장 안 빼고 다 갚기 전까진 내 유산 상속받을 자격 없다. 민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그건 나중에 준다고 했잖아. 그 나중에라는 말로 3년을 속였잖아. 지은이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우리가 오빠 고소 안 하는 건 가족이라서 봐주는 거야. 효자 노릇하고 싶으면 빚부터 갚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가 동생한테 빚진 건 돈이 아니라 양심이다. 친척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누군가 그래, 이게 공평하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집에 가서 얘기해요. 라며 민호를 끌고 나갔습니다. 민호는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더러워서 안 받아요. 라고 소리치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붙잡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조용히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딸의 얼굴엔 원망도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적막강산이었습니다. 친척들도 핑계를 대고 다들 돌아갔습니다. 식은 찻잔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진 슬리퍼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 결국 나를 현금 인출기, 걸림돌, 양도 가능한 물건쯤으로 여겼다는 사실.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차분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인생이 참 너무 참고만 살았구나. 물어보질 못했어. 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멀리 시집 갔을 때 서운했지만 쿨한 척 아무 말 안 했다. 네가 3년 동안 전화 안 할 때도 먼저 전화하면 귀찮아할까 봐 안 했다. 오빠가 너 변했다고 했을 때도 그냥 믿어버렸지. 사실은 내가 겁쟁이라서 그랬어. 대화하는 게 무서워서 오해를 키운 거야. 침묵이 미덕인 줄 알았는데 그게 독이더구나. 지은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해주신 것만으로도 전 좋아요. 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녀가 어쩌다 녹음기 쓰고 서류 떼고 신탁 걸어서 서로를 지키게 됐니? 따지고 보면 우리 둘 다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때 네가 엄마, 나 문전박대 당해서 너무 슬퍼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딸아, 너 나 버린 거 아니지? 라고 물어만 봤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말했으니 다행이에요. 아주 늦진 않았잖아요. 그 후 지은이는 제 재산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집은 처분 불가능한 신탁으로 묶어 제 노후 자금으로만 쓰이게 했고 보험 수익자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대리인 권한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경기도 외곽에 있는 시설 좋은 실버타운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처음엔 양로원 같은 곳에 간다는 게 버려지는 것 같아 거부감이 들었지만 막상 가보니 햇살 좋은 정원에서 또래 친구들과 꽃을 가꾸고 서예를 하고 노래 부르는 모습이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엄마, 한 달만 단기로 살아보세요. 영 아니면 여행 왔다 생각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딸의 권유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체면 때문에 억지로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 눈치 보며 살지도 않을 겁니다. 남은 인생은 온전히 저 김영자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실버타운 입주 첫날, 저는 10년 전 그 가족 사진을 챙겨갔습니다. 민호가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사진, 그걸 침대 머리맡에 둔 이유는 과거를 추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곳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즐겁습니다. 오전에는 서예를 배우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영화를 봅니다. 친구들과 자식 자랑 대신
누가 더 건강하게 살아내기를 합니다. 지은이는 가끔 손주를 데리고 와서 밥을 먹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사과를 깎으며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억울해하지도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묵은 감정은 과거에 두고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신탁관리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가 찾아와서 빚 다 갚으면 진짜 상속받을 수 있는 거냐고 꼬치꼬치 캐묻고 갔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규정대로만 설명해 주세요. 친절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들을 내치지도 않았지만 문을 활짝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저와 아들 사이의 적당한 거리인 것 같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밤 아들의 통화를 엿듣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저는 여전히 아들에게 집을 넘겨주고 딸을 원망하며 쓸쓸히 늙어갔겠죠. 인생에 만약은 없지만 늦게나마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거짓말로 끊어졌던 모녀의 정을 다시 이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난 겨울 딸과 함께 온천 여행을 갔습니다. 딸이 젖은 제 머리를 닦아주는데 어릴 적 제가 따아주던 때가 생각나더군요. 온천 앞에서 찍은 사진 뒤에 딸이 볼펜으로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엄마, 다시 저를 알아봐 줘서 고마워요. 저도 엄마를 다시 배울게요. 침묵으로 사랑하지 말고 말하고 표현하며 살아요. 그 글귀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건 걷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입을 닫고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서로를 밀어내면서 그게 배려라고 착각하는 것, 칠순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가족 사이엔 말 안 해도 알겠지는 없습니다. 말 안 하면 남입니다. 이제 저는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해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입을 열어야 풀립니다. 오늘 김영자 어머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들에게 노후를 의탁하려 했던 어머니가 우연히 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 존엄을 지켜낸 이야기였습니다. 친밀해 보이는 가족 관계 속에서도 침묵은 독이 될 수 있고 맹목적인 신뢰는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침묵을 깨고 딸과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가족이니까 알겠지 하고 덮어둔 오해는 없으신가요? 부모님의 재산 문제나 노후 대책,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대화하고 계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말 못할 서운함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현명하게 나이 드는 법, 함께 고민하는 치유의 인생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